어제 오전 경북 울진군 두천리 11시 14분 42초. 화면 왼쪽 위에 하얀 연기가 살포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20분. 산 전체는 벌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이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헬기 28대와 진화대원 417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 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산불이 확산된 지점과 울진의 하늘원자력발전소와의 거리가 불과 3, 4km에 불과해 원전 방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강원도 강릉시 성삼면 송암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동해까지 번지면서 26명이 대피했고 현재 동해고속도로 약 15km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새벽 1시 20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난 불은 동해로 번져 주택 4채와 산림 60헥타르를 태우고 소방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일어나셔서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떡해, 엄마. 지금까지 산림 500헥타르를 태웠고 건물 6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강릉 간 KTX와 무궁화 열차가 운행을 멈췄고 동해고속도로 망상나들목에서 옥계나들목까지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과 동해 지역에 며칠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산불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시뻘건 불길이 지금도 타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인력 1,700여 명을 동원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LNG 생산기지가 있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호산리. 호산리 LNG 생산기지는 국내 중부 지역과 강원 영남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천연가스 제사기지로 저장 탱크 12기가 위치해 있어 소방당국은 기지 주변에 진화헬기와 진화 차량을 총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같은 시각 동해시의 상황도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불은 동해시 만우동, 삼운동, 평릉동 일대에 더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잦아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덩치를 부풀리는 화마는 닥치는 대로 주변을 집어삼키며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봄철 자연을 위협하고 우리 모두를 사지로 내모는 대형 산불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민기원입니다. 오늘은 고민수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시사반장을 진행합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으로 번진 산불 그리고 강릉 동해 산불로 인해 강원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이번 동해안 산불의 원인과 방제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연합 서재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립대 소방환경방재과 한동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자, 먼저 서재철 이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동해안 산불 피해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번 그 초유의 국가적인 어떤 그 산불, 특히 이제 울진 삼척 산불과 네. 강릉 동해 산불, 사실 강릉 동해 산불도 상당히 그 대형 산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 삼척 산불이 워낙 그 피해 면적이나 양상이 역대급이라서 이제 다소 그 실상이 좀 이제 덜 부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울진 삼척 산불로 인해서 가옥만 하더라도 319채, 그리고 강릉 동해 같은 경우도 69채. 사실 가옥이 10채만 사실 요즘 피해를 입어도 요즘 수해가 나더라도 몇백 채의 집이 침수돼서 뭐 완전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예. 산사태 피해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마을에서 20, 30가구가, 근데 이 산불 같은 경우는 기록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00 이상 되고요. 울진 삼척이. 그리고 이제 강릉동에도 70가구 이상이
거의 소실됐기 때문에 집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구조 개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다 새로 지어야 되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공장이나 농업 창고라든지 비닐하우스 등등 했을 때 울진 삼척은 뭐 지역사회 전체가 피를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터를 네. 겪은 거나 다름없고요. 강릉동에도 그 충격은 특히 주민들이 받았을 그 충격은 네. 사실 뉴스나 매체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보시는 국민들이 보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주민들은 트라우마가 언급될 정도의 네. 심각한 피해를 겪으셨죠. 네. 교수님도 뭐 같은 입장이시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산림 피해가 네. 굉장히 컸죠. 9일 동안 한 24,900헥타르 이상이 이제 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000년도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이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3,700헥타르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예.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역대 최대의 이제 산불로 이제 남게 됐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울진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죠. 네. 한 74% 정도가 울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척이 한 10%, 그 다음에 이제 동해 강릉이 이제 한 8%,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산림 피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서울 면적의 40%, 뭐 여의도의 75배 이런 정도의 이제 피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서울 면적, 여의도 면적으로 이렇게 딱 그 비교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산림이 탔는지 이게 바로 이게 느낌이 오는데 그렇죠. 네. 그 산불 나기 전에 그 산림의 수준으로 복원을 하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지금 대략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동해안 산불 2000년 산불 피해지 가보면 이제 숲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청소년의 모습 정도를 예, 띠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숲이 한 30년 돼야 숲다운 숲, 수목다운 수목을 보이기 때문에 대략 30년을 이야기하는데 예, 예. 지금 과거 조선시대 때 30년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30년은 아주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정말 한 세대가 완전히 예. 바뀌어야 정상적인 숲으로 되돌아오는 그래서 산림에게 있어서는 이 산불은 어제도 제가 울진 그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조사를 했는데요. 숲속의 모든 토양까지도 학명을 붙일 수 있는 모든 생명체는 미생물까지도 싹 다 소실될 정도의 그런 어떤 피해.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건조가 아주 극심한 세 달 이상 아주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보통은 지표와는 땅바닥을 이제 타들어간 지표와는 그렇게 양상이 극심하지 않고 전통적인 우리 강원 동해안의 산불은 그 수간부 나무 잎이 바람에 타들어가는 그래서 피해가 컸는데 이번 울진 삼척은 약 뭐 한 80% 이상이 지표화인데 네. 그 지표화의 정도도 워낙 그 건조로 인해서 마른 상태에서 불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양에는 아무것도 그냥 재만 남아 있는 그것도 완전히 까맣게 전소돼 있는 네. 이런 피해에 있어서도 아마 피해 정도도 그 어떤 산불보다도 피해 면적 양으로도 그랬지만 질적으로 피해 입은 생태계 자체가 입은 피해도 우리나라 자연의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의 자연이 25,000년 생태계를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 역사 이래 이렇게 극심한 자연이 완전 훼손 정지된 것은 이번 산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에 있는 그런 토양을 보고 비옥한 토양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흙인 거네요. 뭐 비옥하고 말고가 아니고 네, 다 불협토층 산화돼서 위에까지 이제 무기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비옥하다라고 하면 이제 식물에 영양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탔고요. 그래서 지금 산림이 복구되는 것은 뭐 한 30년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토양과 생태계, 동식물이 거기에 이제 서식하고 이전처럼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뭐 길게는 100년 가까이도 이렇게 예. 바라보기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무만 없어져가지고 다시 심었을 때야 이제 3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 흙 자체가 원래 기능을 발휘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100년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제 예.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자, 최근 10년간 강원도 산불 발생 추이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뭐 이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부분? 무엇보다도 이제 대형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 이래로 네네. 그리고 이제 2000년 낙산사 산불 그래서 주기적으로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2017년 5월이었죠. 우리 강릉 삼척에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지금처럼 막 당선하고 뭐 이런 분위기의 대형 산불이 터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전통적인 산불은 3월 말에서 4월 식목일 후에 한 일주일. 그래서 이제 산림 당국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나 여기 뭐 강릉부터 속초, 삼척, 동해시 공무원들도 그 한 달만 바짝 비상근무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17년 5월에 5월 달에 대형 산불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년에 충격적인 속초 산불도 4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선 같은 경우도 뭐 2월, 3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한 달 반짝 공식이 거의 깨졌고 2월부터 5월, 6월까지 지금 여름에도 산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대형 산불의 추이도 특히 올해를 거치면서는 2월에 벌써 일주일 간격으로 대형 산불이 3번 있었습니다. 2월 16일 영덕, 합천 고령, 그리고 울진 삼척, 그리고 강릉 동해. 벌써 4번의 대형 산불이 한 달 안에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화에 결정적인 것이 2010년 이후부터 이제 징후가 나타났고 17년 이후부터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바로 기후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게 지구 온난화로 더 바싹 산이 말라서 그렇죠. 그렇게 됐다. 건조 일수가 겨울부터 봄까지 넘어오면서 이 산림 전체를 바짝바짝 이제 마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의 그 단적인 양상은 무엇보다도 극단적입니다. 뭐든 건조도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그 중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양간지풍도 그 전보다 길어졌고 또 어떤 날 보면 바람이 아주 거세고. 저는 19년 그 속초가 불탔던 날 이 강원도 동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강릉 우리 IC 주변에 차가 고속도로에 시속 30km 이상 가지를 못하고 그 강풍 때문에 그러니 바람 때문에 네네네네 이런 극단적인 양상이 지속적으로 또 수시로 다가오는 거 이번 산불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울진 삼척의 그 피해지 마을을 들어가 보면 어르신들 특히 70, 80대는 노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어나서 이런 긴 겨울 가뭄은 처음이다. 심지어 그 삼척의 가곡면의 어르신 한 분은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비다 온 비를 봤어? 6개월 동안 비다 온 비를 못 보고 우리 삼척 가곡면 풍곡리라든지 원더급 사곡리라든지 근데 그것이 경북이나 동해안권 전체가 비슷한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바짝 말라 있는 그래서 뭐라도 불티가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그냥 산에 불이 확 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산불 왜 유독 동해안에만 집중되는 건가요? 물론 나무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산불이 났을 때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상, 지형, 그 다음에 이제 연료가 될 수 있는 이제 산림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봄철이 되면 산불이 날 수 있는 이 요인 3가지가 다 이제 최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산불 발생을 이제 가속화시키는데, 그동안 이제 한 100년 전의 데이터를 지금까지 이래 보면 한 10년마다 한 0.2도씩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제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이 지역과 이제 비교해 보면 강릉 지역은 지금 현재 30년 전보다 한 1.6도의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온 자체가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계절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봄과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과 겨울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 이제 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토양이 좀 습해져 있고 또 그것이 좀 봄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겨울에 이제 또 가물기 늦겨울에 가물기 시작하면 그것이 봄에 와서는 아주 기온에 의해서 바짝 이제 마르게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또 경우도 많습니다. 강우 일수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죠. 강우량은 늘었지만 강수 일수는 줄어들고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또 오히려 봄철이나 이런 말랐을 때 건조할 때는 가뭄과 산불과 같은 이런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온난화의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또 말씀하신 이제 양간지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는 그 사이에 서풍이 불어올 때 되면 굉장히 이제 고온 이제 건조한 이런 바람들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태백산맥의 지형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봄마다 이제 맞아들여야 되고요. 산불 건수로 말하면 동해안의 산불은 한 10년치 추이를 보면 한 4.3%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피해 면적으로 보면 40% 이상을 차지, 43% 차지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것은 대형 산불이 이 동해안에 집중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던 양간지풍, 뭐 지형의 문제. 그 다음에 좀 가면 이제 마지막 연소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대두됐던 부분인데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동해안이 봄철에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또 산불이 이렇게 금방 안 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소나무를 안 심으면 되는데 소나무를 심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우리 서 이사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동해안은 지형적인 그리고 토양이라든지 종합적인 그 서식지 측면에서 소나무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서식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종보다는 소나무가 잘 자라고, 우리 고성 속초부터 삼척까지 훼손지에 산지이면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훼손지가 됐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수목이 씨앗이 소나무가 들어오는 자연적으로. 그 선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소나무를 일부 심었지만 우리 70년, 80년대 조림할 때는 오히려 외래수종, 낙엽송이라고 하죠. 일본 이깔나무, 잣나무, 그리고 저쪽 충청 전라권에서는 뭐 북미송, 리기다소나무 이렇게 많이 심었고, 순수하게 소나무를 심긴 해도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평균 뭐 산림 면적 대비 소나무가 30%, 이번 울진 같은 경우 그 불이 발생했던 북면은 55%입니다. 산림의 55%가. 그런데 또 이제 이 흥미롭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지금 이번에 그 상당히 진화 애를 먹었던 금강송 군락지라고 하는 그 울진 소강리나 삼척, 가곡, 풍곡리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고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화렵수에 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지대 500m 이하에 만약에 그냥 흙이 있다 그러면 자연 그대로 천이 자연이 스스로 생태계를 형성할 때 소나무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은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화렵수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당연히 또 이제 소나무 조림은 덜 해야 되겠지만 일정 정도 자연의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사실 소나무가 이제 위험한 것은 지금까지는 수가나 수간부에 불이 붙고 이번 그 산불 영상에도 보면 불길이 마치 그 대형 성화처럼 하늘을 치솟듯이 이렇게 비화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소나무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이번 산불은 첫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는 그 소나무 중심의 비화, 숲 전체, 수간부 전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낮에부터는 약 일주일, 9일 동안, 8일 동안은 지표화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아마 이제 건조가 늘어나면 과거에는 이제 소나무 중심의 대형 피해라면 건조가 늘어나는 산불 피해는 지표화가, 왜냐하면 타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건 야금야금 타들어가는데 이것도 불심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화 헬기 조종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표화가 이렇게 불길이 거세고 또 이렇게 불심이 센 건 처음 봤다. 보통 물을 3번 뿌리면 꺼져야 될 지표화가 6번 뿌려도 잘 안 잡히는, 그리고 이제 무서운 것이 이번에는 연기가 아주 엄청난 연기가 있어서 전체 이제 그 9일, 10일 동안 진화를 한 날수 중에서 아마 한 4일이나 5일 정도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뽑아봐야 되겠지만
거의 한 40%가량은 헬기가 출동을 못했습니다. 그 연기가 연무처럼 퍼져서 심지어는 강릉까지 넘어왔지 않습니까? 울진 삼척의 그 연기가 강릉까지 이렇게 연무처럼 다가온 것은 그냥 그것이 안개가 아니라 연기가 엄청나게 퍼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기가 많이 퍼지면 진화 헬기가 들어가서 그 앞에 산에서 타고 있는 그 불머리 거기를 확인을 못 하죠. 화선을 잡아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화선에 접근조차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번 산불이 가져다 준 또 다른 진화 당국의 숙제이자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화면 보더라도 정말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산불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태우면서 가는데. 예. 좀 글쎄요, 제가 비전문가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인공 강수도 만들고 실제로 뭐 중국 어디에서는 뭐 인공 강수도 뭐 활용한다 이런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많은 숙제 중에 그 살짝 가려졌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불 진화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산불을 이렇게 모니터하고 관측하고 상황실에서 소위 컨트롤하는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외국에서 다 인정합니다. 관제 시스템. 문제는 토지 이용률도 세계 최고고 산자락에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이 이렇게 밀집 아마 일본이나 거의 우리의 산자락에 산 주변 산촌에 살아가시는 분들의 가옥수라든지 이런 건 홍콩 수준일 겁니다. 근데 홍콩은 산불이 별로 없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건 잘 발달돼 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으로 헬기가 기계가 가서 꺼야 되고요. 그리고 뭐 몇 차례 언론에 나왔지만 뭐 진화 소위탄 드론 이런 건 아직 사실 그건 아이디어를 차원에서고 현실에서는 거의 이번에 쓰지 못했고요. 이제 헬기 끄고 그다음에 지상 진화입니다. 지상 진화 다른 방법이 없고 마치 군사 작전처럼 2톤 기계식 그 차량 진화차라고 하죠. 그리고 진화 인력이 들어가서 직접 물 호수로. 근데 기계식 차량도 이번에 아마 이걸 겪으면서 정부가 기술 개발을 해서 사이즈도 우리 지형에 맞게 조금 더 키우고 그리고 이제 호수의 그 수압과 또 길이를 연결하고 또 산간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번 산불을 통해서 산림당국이나 정부에게 던져준 아주 중요한 내부적인 교훈은 뭐냐. 사실 지금까지 산불 진화의 당국의 모든 공무원들의 뇌리에는 800m를 상회하는 고도의 산불 진화는 별로 고민이 없었습니다. 동해안권에도 이 협곡에 900, 1000m의 지형에 불이 들어왔을 때 지금은 경험도 없고 장비의 전개라든지 근데 헬기만 쳐다보는 방식이 가장 주부를 잡는 거지만 최근에 대형 산불은 주부를 잡고도 영덕 산불이 그랬습니다. 주부를 잡고 다시 재봐라. 그래서 지상 진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상 진화에 많은 숙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 한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분들과 정부가 합심해서 그 큰 초유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방법의 개선 그리고 장비의 보강 이런 것들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이어지고 있는 울진 삼척 산불 진화 작업에는 헬기 51대가 동원됐는데 처음으로 군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삼척시 원더급 산불 일대에 투입하기로 했던 헬기 10대 가운데 대부분이 울진으로 이동하면서 삼척 지역 진화율은 어제 80% 이후 큰 변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헬기가 안 와서 지금 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응봉산이 상당히 지금 악산인데 지금 인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헬기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임체 헬기 한 대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언론에 전부 다 나왔지만은 지금 울진 삼척 지역에 오늘 82대가 오늘 투입이 된다 그러는데 단 한 대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진화 헬기가 울진 지역에 집중 투입된 데다 진한 연무와 자욱한 연기 탓에 쉽지 않은 진화 작업.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10km 떨어진 동해시 등대 마을까지 다다른 겁니다. 불은 도로와 산등성이를 따라 사방으로 퍼지고 주민들은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물을 뿌리며 사투를 벌입니다. 저 내려간 게 하면 막 저 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활 막 타. 빈다리 거기서 막 불이 막 타더라고. 저 높은 집 있지요. 거기 하고 여기 하고 탄이라고 뭐 매랑도 없어.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순식간에 동해시 묵호에 자리한 등대마을까지 번졌는데요. 아비규환이라는 단 4글자로 차마 다 표현이 될까요? 이번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고 강력했습니다. 다른 집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울진 나곡리 고포마을 역시 피해가 큽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머님이 유일 남은 장입니다.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키느라 정작 자신의 보금자리는 돌보지 못했고 이렇게 전쟁터가 됐는데요. 화마가 지나간 또 다른 지역인 삼척시 원더급 월천리에도 폐허로 남은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가전은 물론 세간살이 하나 남지 않은 이 애타는 마음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잿더미를 치우고 또 치우고 동해안 곳곳에서는 철거와 복구 지원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나라도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현장을 조사하고 공공시설물 자체 조사도 실시합니다. 여야도 앞다투어 산불 현장을 방문해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과 동해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헬기 투입에 대해서 좀 아쉬움, 뭐 이런 목소리들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헬기 투입의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철 이사님, 그 헬기 투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부를 잡는데 현재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사실 헬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불의 기선을 잡는데 헬기가 효과적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기만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지금 없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동해안권의 강원 동해안권 같은 경우는 지형이 한 500부터는 급상승하듯이 이렇게 네. 경사 가팔라지기 때문에 진화 장비와 차량을 전개하는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헬기와 함께 지상 진화 방법에 대한 고민과 고려를 하지 않으면 헬기의 단점은 뭐냐? 바람이 너무 세거나 이번처럼 연기. 사실은 삼척 가곡 풍곡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원망이 많으시고 있는데요.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진도 마을과 마을끼리 아주 그 직설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불탄 마을은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번에 초동 단계 헬기 진화에 발목이 잡혔던 거는 원자력 발전소. 네. 이거는 다음에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데, 원전 2000년 동해안 산불을 겪으면서 그 근처에 불이 온다 했으면 원전 담벼락 주변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산불에 대한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LNG 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나 또 이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불을 산림당국만 하면 된다라는 정부 내 타부처의 인식. LNG 기지나 원전은 산업부 시설인데 과연 산업부가 재해재난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으면 산업부 차원에서 유지하는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산불이나 또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수도권 분들은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담벼락만 타더라도 아마 산림청장 바로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초동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원전 주변 불길 들어오는 거를 막느라고 나머지 화선이 다 번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지키느라고 그렇죠. 정말 불을 끌어 가야 될 헬기들이 그 지금 자리를 못 울진의 간 거네요. 300가구의 가옥 피해는 사실은 반 이상은 막을 수도 있었는데 주불이 그냥 화선이 너무 넓고, 화선이 넓다는 거는 헬기가 100대 들어가도요. 특히 연기도 있죠. 그래서 이번 산불 피해 울진 북면, 삼척 가곡면, 원덕, 죽변 모든 지역이 주민들은 원성 아닌 원성으로 산림청에 대한 또 이런 원망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헬기가 좀 왔으면 이제 우리 시민들도 아세요.
주불지나 헬기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헬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날도 많았고, 그리고 또 더한 것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삼척 가곡 응봉산 진화하면서 헬기 한 2-3대는 추락 위험을 실제 왜냐하면 워낙 협곡이고 그 협곡에 3,000리터 물을 담아서 헬기가 급기동하다가 순간 착시라든지 놓치면 바로 추락이거든요. 이 위급한 상황은 뭐 그 종사자분들, 우리 기장님들은 그런 멘트하는 거를 또 군 출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로 받아는 드리지만, 그래서 이 헬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각도로 논의와 검토는 필요하지만, 저는 헬기만 의존하는 산불 진화 시스템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상 진화의 역량과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혁신하는 과제는 중요하다 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그 산불 피해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봤다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구라든가 또 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산불 뭐 이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213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최장기 또 최대 피해를 남긴 아주 큰 산불인데, 산불 발생 이후에 2차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2차 피해가 있을까요?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강원도 내에 영동 지역에 있었던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이제 트라우마로 인한 2차 피해, 이런 이제 이재민들의 이제 그런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쪽으로 보면 사실은 큰 산불이 나고 나면 산사태가 항상 늘 이제 뒤따릅니다. 그게 한 2년, 한 3년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토양의 지지력이 굉장히 이제 약해져 있고요. 산사태 지역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이제 빨리 조사 전담반을 해서 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호우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산사태와 더불어서 사실은 토양 유실이나 또 지금 많은 이제 소각 연소되고 남은 재들, 또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천이나 이제 뭐 호수 쪽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오겠죠. 이제 물에 바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잿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독성을 조금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예측이 되고요. 그럼 해양 생태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래서 그런 어촌계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산불로 인해서 남아있는 이제 대기오염 물질들. 혹시 저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이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게요. 사실은 이제 재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이 집단적 트라우마고, 울진은 지금 삼척 뭐 사곡도 그렇지만 월천도 그렇고요. 울진은 피만 안 흘렸지 전쟁터가 거의. 왜냐하면 10일 동안 울진 이쪽 생긴 일에 아마 다른 대형 산불 피해 지역도 비슷할 겁니다. 주민들이 겪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 특히 노인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언급은 되지만 아마 1달, 2달 지나면 정부가 책임 있게 심리 상담 이상으로 환자를 관리하듯이, 우리가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한 20-30년은 방치해서 키운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외로 그걸 다 터놓고 얘기하고 상담을 기본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 많다고 하는 게 이제 다 병원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사회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대단히 냉전을 거치고, 사실은 해외 파병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걸 쉬쉬하고, 뭐 과거 역사나 영화나 문학 기록에 보면 그 전쟁 참전 용사들이 술 먹고 어디 가서 난동을 부리는 게 다 트라우마거든요. 미국은 그게 매우 발달돼 있는데 해외 파병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에는 주민들이 연로하시지만 관리하시지 않으면 그분 한 분 한 분이 이 스스로 충격을 안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집을 그리고 생활 터전을 복구하는 것과 함께 꼭 이제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식목일도 곧 오기 때문에 이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 산불 피해 입은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많은데,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경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급한 거는 말씀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가옥 주변에 토사유실이나 산사태 위험은 그것대로 하되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를 정밀하게 살린 부분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예. 모니터링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산불 피해라고 하지만 소나무가 있다. 그럼 소나무가 어디까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얘가 사는지 죽는지 이제 막연하게는 산불이 지나간 소나무 다 죽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나무 줄기에 1m, 2m 어느 정도 소위 속칭 끄슬렸냐. 네. 그 불의 피해를 입어서 숲처럼 변했느냐. 숲이 껍질이. 네. 이제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집대성한다면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지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복구나 복원에도 더 높은 수준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번 그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경북 울진, 삼척 그리고 강릉, 동해 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3월 말까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사님께서 울진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피해 상황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 합동으로 일단은 사실은 요즘 우리의 재난 대책에 기초나 이런 건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예. 우리가 역시 이번 산불에서도 분명한 거는 우리 경찰관님들이나 소방당국, 산림당국이 상황을 빨리빨리 전개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명피해가 가옥이 300채, 70채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는 건 그만큼 재난에 대해서 소위 공공 부분의 대응이 결코 우리 늦지는 않다. 네네. 이걸 보여주는데요.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결되는데 피해 조사는 사실 광범위합니다. 말이 2만 헥타지 그게 산속에서 다 죽었는지 토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이게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수기로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라 소위 GIS라든지 이런 그 기법을 통해서 디지털로 다 해야 이후에 복구 설계를 하던 아니면 생태계 회복을 하던 그런 조사가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기본적인 산불 영향권이라고 했던 것에 좀 더 정확한 피해 면적이 이제 추계가 나오겠고요. 공간으로도 나오고 수치화된 면적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생태계 회복할 거냐 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2의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 피해 부분에 대한 대응할 거 그리고 이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경제림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3월 안에는 대략적인 윤곽은 다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미디어나 언론, 방송도 그렇고 전문가분들이 이런 대규모의 피해에서 지금의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그래야 이제 그 생산적 긴장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더 이렇게 책임 있게 하시는데 보통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보면 한 2, 3년까지는 관심이 많았는데 17년 대형 산불 터지고 나서 다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 10여 년 세월은 많은 분들이 동해안 산불이 복구가 어떻게 될지를 묻거나 들여다보는 경우가 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그런 측면에서는 회복과 치유와 복구 복원은 좀 더 발전적인 접근을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잊을만 하면 계속 지켜보고 관심 갖고 아주 어떻게 중요합니다. 진행되는지를 네네네. 항상 이제 보도를 방송에서 하든가 방송을 우리 해야 시민들에게 되겠네요. 그 직접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최악의 산불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도 축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복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라든가 살림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대책, 어떻게 하면 외양간을 더 견고하게 지을 것이냐라는 이 숙제가 남은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런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기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뭐 한 2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많은 이제 인력들이 투혼해서 이제 하는데 저는 반드시 지역 주민, 특히 이재민들의 의견 수렴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주택을 지어주고 마을에 피해가 된 것을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아픔을 가진 이재민들이 네. 몸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재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빨리 좀 정신이 없더라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우리 동해안권 관련해서 꼭 한 가지 약간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동해안권의 대표 도시 강릉입니다. 강릉이 KTX 이후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 많이 생겼는데 소롤 강릉 도시가 소나무 숲을 끼고 있습니다. 유천지구 주변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강릉만 하더라도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묵호를 잘 상상해 보시면 이게 되게 어렵고 또 부동산 뭐 토지 땅값 문제, 집값 문제 복잡한 문제는 있는데 강릉시부터 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묵호 피해가 강릉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은 당연히 숲 주변 산림 소나무 숲 주변에 규제는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기존 주택 안에 스프링쿨러나 그와 유사하게 가옥들이 빠르게 불이 올 경우 물이라도 좀 뿌릴 수 있도록 소방차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뭐 대형 산불 나면 거기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눈 뜨고 내 집이 탈 수 있다. 그래서 묵호라든지 이번에 울진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강릉에 대입해 본다면 강릉시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소나무숲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가옥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꼭 저는 건의와 지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은 실화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울진 산불도 아직 그 원인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진 못했지만 의혹을 가지고 있죠. 네네. 뭐 차 석 대가 지나간 뒤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네. 불이 시작됐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그 불을 낸 사람한테 처벌 수위가 과연 이게 합당하냐?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좀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산림보호법에 보면 이제 형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17년까지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는. 그래서 실화 또는 방화가 되면 벌금형이 이제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최소 1년에서부터 17년까지 이제 형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과 벌금 3천만 원 이하와 3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태료 부분은 저는 이제 꼭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최소 한 30만 원 이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불 원인 중에 하나인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눈두렁 소각 이런 경우도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게 이제 실수로 넘어가서 산불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이렇게 조금 과태료 가지고 적은 과태료로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경각심이나 조심성에 있어서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과태료 부분은 좀 더 높게 추정을 해서 산불 원인에 이제 좀 제공하는 그런 빌미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우리 합니다. 형법에 사실은 방화는 이 법 체계나 법 조문에 대단히 강하게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형량도 세고요. 근데 이제 이 산림법으로 이게 규율되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법적인 단죄를 시민들의 정서로 하는 것도 그게 옳으냐라는 논란은 따르지만 어쨌든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유의 국가적인 재난의 피해를 입었는데 너무 그게 법적인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핵심인데 그 부분은 반드시 손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식의 법 개정이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 처벌과 함께 그거보다 더 큰 틀에서 잊지 않고 누군가는
그러려면 사실은 저는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게 관련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 지금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번 산불 대책도 예산과 인력, 헬기든 뭐든. 그럼 예산 누가 주냐? 기재부가 줍니다. 그리고 조직은 누가 주냐? 행안부가 주는데 행안부와 기재부의 국가 재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냐? 꼭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부 조직도 행안부고요. 국가의 재난 총괄부서도 행안부인데 행안부가 과연 기후 위기에 미국과 호주 산불은 대한민국에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다 검색해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준비를 했겠느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행안부 공무원이 들으시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정도 설정과 준비를 안 하셨습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가 토건 예산은 어마무시, 예산 낭비 논란이 되는 예산도 그렇게 선심성으로 몇천억 막 주면서 오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거 다 가면 기재부 다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처가 못하는 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는 항구적인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모여지는 정부의 선택에서는 그건 청와대나 총리실만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기재부. 예산은 기재부가 주고 기재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재부가 그것에 대해서 국가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정말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고 고민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행안부도 조직을 실제 만드는 것에 고민이 따르느냐. 이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산불을 계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땜질식 그런 방제 대책은 그만하고 항구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실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산불로 아픔을 겪으신 이재민 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동해안 산불의 원인과 방제 대책을 짚어본 시사반장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